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햄버거 패티의 안전성 논란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강혜원 시청자 평가원과 사회부 김태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살 배기 여자아이가 신장의 90% 가까이가 손상이 돼서 장애 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이 햄버거를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평가원님은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최근 경기도 평택에서 덜 익은 햄버거 패티가 심각한 질병을 유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용혈성 요독증후군을 진단받은 4세 아동의 부모가 발병 당시 섭취한 햄버거 패티가 원인으로 의심된다며 맥도날드를 식품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용혈성 요독증후군은 대장균 감염에 따른 합병증으로 알려졌습니다. 합병증으로 발전한 가능성은 낮지만 10세 미만의 아동에게서는 10%까지 감염 위험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80년대 미국에서 햄버거를 먹은 수십 명의 아동이 해당 질환에 걸린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내 언론에서도 햄버거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맥도날드 측은 다른 피해 신고가 없었고 조리 시스템상 일부 패티만 덜 익을 가능성이 적다고 항변했는데요. 하지만 과거 맥도날드에 근무했던 직원들로부터 이에 반대되는 증언이 나오면서 논란은 이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쟁점이 예상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또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피해 아동이 또 고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사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김 기자, 취재 현장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쟁점은 뭡니까? 네, 우선 이번 사건의 발단부터 되짚어 보겠습니다. 피해자 측이 처음 서울중앙지검에 찾아와 고소장을 접수한 건 지난 5일입니다. 4살짜리 자녀가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은 뒤 용혈성 요독증후군, 이른바 햄버거병에 걸렸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름도 낯선 햄버거병은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주로 발병합니다. 앞서 1982년 미국에서는 햄버거 속 덜 익은 패티를 먹고 집단 발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피해 아동은 지난해 9월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었고 2~3시간 뒤부터 복통을 겪은 뒤 사흘 만에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이 아동은 출혈성 장염에 이어 용혈성 요독증후군 판정을 받았고 현재는 신장의 90% 가까이가 손상돼 하루 10시간씩 복막 투석을 받고 있는데요. 피해 아동 어머니가 눈물과 함께 이런 소식을 알리면서 주위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매장 측의 부주의로 이번 사고가 일어났다며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식품안전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 측은 이번 사건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피해 아동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피해자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햄버거 패티 조리에 전용 기계를 사용하는 만큼 특정 제품 하나만 덜 익을 가능성이 없고 당일 판매한 300여 개의 햄버거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또 해당 패티 제품은 정부 식품안전관리 기준이 적용된 생산시설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혈성 요독증후군의 원인은 수없이 다양하기 때문에 햄버거병이라는 용어도 적절치 않을 뿐더러 이를 맥도날드 햄버거 때문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식약처도 해당 제품이 만들어진 시설을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2차례에 걸쳐 점검했지만 문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에도 비슷한 증세로 출혈성 장염에 걸린 3살 여아가 맥도날드를 추가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에 배당했습니다. 이 부서는 국민건강과 의료수사를 전담하는데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형사 2부는 검사 3명 이상을 투입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직접 수사에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수사의 쟁점은 맥도날드 햄버거 패티와 피해 아동의 발병 사이에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사건이 발생한 지 이미 10개월,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건당국도 당시 피해 아동이 처음 진료를 받았을 당시 햄버거병을 유발하는 초기 감염병 진단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보건당국의 즉각적인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후 역학조사 시기를 놓쳤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수사의 관건은 당시 현장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피해자 측도 이번 사건을 고소하면서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매장 내 CCTV 영상에 대해 증거 보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검찰은 우선 피해 아동이 먹은 햄버거와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논문을 수집하는 등 자료를 확보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아울러 식약처 등의 협조를 구해 외부 전문가를 파견받아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자료 검토를 마치는 대로 맥도날드 측 관계자를 불러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내부 자료 등도 제출받아 분석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네, 급기야는 학교 급식에서 다진 고기로 만든 떡갈비까지 지금 사라지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불안감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평가원님은 관련 보도를 보면서 또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네,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강원도 원주에서도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 집단 발병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햄버거병 집단 발병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추후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언론에서 햄버거병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일각에서는 햄버거 자체에 대한 안전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질병이 대장균 감염증의 합병증이고 익히지 않은 육류뿐 아니라 신선하지 않은 우유나 오염된 채소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식생활 전반에서 조리 과정이나 식재료 수급 과정의 위생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최근 고온다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할 식품안전 수칙들에 대해서 꾸준한 보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가 중요할 텐데요. 현재까지 취재해서 보도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른바 햄버거병의 정식 명칭은 용혈성 요독증후군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의 합병증인데요. 이 대장균 감염증은 날씨가 더운 6월과 9월 사이에 자주 발생하는 제1군 법점 감염병입니다. 지난 1982년 미국에서 햄버거를 먹고 이 병으로 복통과 출혈성 설사 등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집단으로 발병했는데요. 그 이후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햄버거에 들어간 육류뿐만 아니라 양이나 닭고기는 물론이고 오염된 채소나 주스, 우유, 소시지 등도 발병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분변에 오염된 호수나 수영장을 통해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유소아의 경우라면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으로 보고된 환자는 443명입니다. 환자 10명 가운데 3명은 0에서 4세였고 여기에 5살에서 9살 환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환자의 절반가량이 유소아 환자입니다. 전체 환자 가운데 햄버거병으로 진행한 경우는 모두 24명입니다. 이 가운데 0에서 4세 환자가 14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5에서 9세 환자는 3명으로 환자 10명 가운데 7명이 유소아 환자인 셈입니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은 평균 3, 4일 정도 잠복기가 지나면 발열과 설사, 혈변, 심하면 경련성 복통 증상까지 나타납니다. 증상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일주일 동안 증상이 지속하다 호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합병증이 생기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햄버거병은 균 독소에 의해 적혈구가 비정상적으로 파괴되는 병인데요. 손상된 적혈구가 신장 여과 시스템에 찌꺼기처럼 끼어 노폐물을 잘 거르지 못해 몸에 독이 쌓이는 겁니다. 뇌에 손상을 주면 경련과 혼수를 일으키기도 하고 췌장이 손상을 입으면 췌장염과 당뇨병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로 대장균 감염에 의해 발생하지만 세균성 이질균 등 다른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등에 의해서도 발병합니다. 예방을 위해선 개인 위생관리와 음식물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자주 손을 씻는 게 첫걸음입니다. 특히 음식물을 먹기 전과 화장실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게 바람직합니다. 음식물의 경우 나쁜 균에 오염되거나 상했더라도 눈으로 보기에 이상이 없어 보이는 경우도 많고 맛이나 냄새로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은데요. 살균되지 않은 우유나 주스, 사과, 식초는 피하고 고기는 70도 이상에서 2분 이상 가열하는 등 잘 익혀 먹어야 합니다. 또 날음식과 먹을 음식을 구분하고 냉장고에 고기를 보관할 땐 다른 재료 아래 뒤 핏물 등이 다른 재료에 흐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채소와 과일은 깨끗한 물에 충분히 헹궈 먹는 게 좋습니다. 네, 우리 모두의 관심과 또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 사건입니다. 네, 지금까지 햄버거 패티 안전성 논란 관련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강혜원 시청자 평가원과 사회부 김태문 기자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녹색의 꿈과 뉴스나이트에 대한 최현주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최현주입니다. 지난 겨울부터 이어진 조류 독감으로 달걀 품귀 현상이 이어지는 등 사회적으로 그 피해가 매우 컸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구제역까지 발생하면서 전국의 축산 농가들이 크게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YTN DMB 녹색의 꿈은 자연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연과 인간의 공존해 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 보고자 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방송에서는 조류 독감과 구제역 등 가축 동물들이 신종 질병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요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동물 복지의 사육 방식을 소개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방역 작업이 이루어진 축산 농가의 모습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지난 겨울부터 발생한 조류 독감과 구제역의 문제를 프로그램 서두에 다룸으로써 동물 사육 방식에 대한 시청자들의 경각심을 끌어내기 위한 도입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조류 독감이나 구제역 등의 대안으로 동물 복지 농장을 소개하였는데요. 동물들의 기본 습성을 존중하고 건강한 사육을 추구하는 전남 하순의 산란계 동물 복지 농장을 찾았습니다. 화면에는 닭들이 탁 트인 농장에서 자유롭게 사육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전국 양계 농가의 10%만이 이러한 방식으로 사육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나머지 90%는 작은 케이지가 겹겹이 쌓아 올려진 모양의 작은 공간에서 닭을 사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물복지 농가와 일반적인 배터리 케이지 방식의 농가의 모습을 교차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두 사육 방식의 대비를 잘 보여준 구성이었습니다. 더불어 배터리 케이지 사육 방식과 동물복지 농장의 차이점을 자막이나 그래픽 등을 활용하여 보여줬더라면 더욱 이해가 쉬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물복지 농장의 가장 큰 특징은 동물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육하는 것인데요. 농장 주인에 따르면 고유의 특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란 닭은 조류 독감 등의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웠다고 하는데요. 이 모습을 통해 이와 반대로 고유의 습성을 잃은 채 오로지 산란을 위해서만 키워진 닭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취재팀은 동물복지 인증 절차를 살펴보기 위해 현장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농장을 동행 취재하였는데요. 동물복지 농장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면적당 개체수, 닭이 자라나는 공간의 공기 오염도, 닭의 상태 등 65개 항목을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동물복지 농장의 인증을 위해 직접 현장 취재를 하여 동물복지 농가의 조건과 환경에 대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배터리 케이지 방식의 산란계 사육을 전면적으로 금지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비슷한 시기에 동물복지 농장 인증제를 도입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국의 전 축종에 걸쳐 동물복지 농장은 약 100여 개 정도로 확산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동물복지 농장의 확산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동물복지 농장에서 키워진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 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제품보다 비싼 가격을 감당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이어졌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동물복지 농가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자란 가축과 관행적으로 배터리 케이지 방식으로 자란 가축에서 얻어낸 제품들이 건강에 영향을 줄 만큼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했는데요.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아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후반에는 경남 거창에 위치한 돼지 농가를 찾았는데요. 후각 다음으로 청각이 예민하다는 돼지를 위해 음악을 들려주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돼지 농장주의 마지막 인터뷰가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동안 생계를 위해서 27년간 돼지를 사육했지만 돼지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하고자 동물복지농장을 시도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녹색의 꿈에서 찾고자 하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인간을 위해 키워지는 가축이지만 생명을 가진 동물들에게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한다는 것이 결국 인간의 삶과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최근 조류독감과 구제역의 재발생으로 국내에 토착화되고 있는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나 해결 방안을 구해야 할 시점인데요. 이번 녹색의 꿈은 이러한 대안 중 하나의 방식을 제안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였습니다. 녹색의 꿈은 다른 환경 다큐멘터리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생활에 밀착된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 꼭 지켜가야 할 자연과 동물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4살짜리 여자아이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신장이 90% 이상이 망가져 매일 투석을 받아야 하는 소식 들으셨나요? 이 사건이 전해진 이후 이른바 햄버거 병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햄버거 포비아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지난 뉴스나이트에서는 햄버거 병에 대한 논란과 쟁점에 대한 후속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보도에서는 한 손에 인형을 안은 채 인공심폐기 에크모에 의지하고 있는 피해 아동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이의 인권을 위해서 모자이크 처리된 모습이었지만 병실에 누워 치료를 받는 아이의 모습에서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보도에서는 이후 감염 사례나 이에 대한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아 햄버거 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4살 여아가 먹은 햄버거가 O157 대장균에 감염이 됐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적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병은 햄버거에 들어간 패티 고기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분쇄육은 조리 과정에서 균이 들어갈 가능성이 커 반드시 완전히 익혀 먹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맥도날드 측은 패티와 피해 아동이 걸린 질병의 연관관계를 부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서는 맥도날드 측의 공식적인 입장에 대해서만 짤막하게 전했는데요. 패티가 덜 익혀질 수 없다는 것이 맥도날드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영상자료, 관련자 인터뷰 등의 집중 취재가 없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정부의 발빠른 대응도 중요한데요. 해당 보도에서는 관련 정부 부처의 입장이나 대응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후속 보도를 통해 식약처 등에서는 어떻게 이 사안에 대해 대처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취재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계속되는 햄버거 병에 대한 논란 속에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또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자영업자들까지도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수사 결과가 발표되는 것이 매우 시급해 보였습니다. 이번 햄버거병에 관련해서는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견으로서의 언론의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자세한 정보가 누락된 자막이나 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표현된 자막이 종종 나타나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정확한 뉴스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12일 미군 기지 관련 기사에서 평택 기지 이전 배경과 영향, 주한 미군 기지 이전의 장점과 단점, 앞으로 한반도 군사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취재 기자의 전문적인 분석과 쉬운 설명, 적절한 참고 자료의 제시로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뉴스에서 미군 기지 이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는데 자막에서 인터뷰한 사람의 직책과 직위가 표시되지 않았고 단순히 평택대학교라고만 언급하는 데 그친 점이 아쉬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의정부고의 졸업사진이 올해도 눈길을 끈다는 기사를 전하면서 내용 자막인 대마초 무리 탑 이효리 강다니엘 패러디 본물에서 이효리 강다니엘도 대마초 무리와 관련된 것처럼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대마초 무리 탑을 맨 뒤로 빼는 자막의 나열 순서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 잠수교 전면 통제와 관련해서 동일한 내용을 전한 기사였지만 단순히 한자 남과 북으로 언급한 왼쪽 자막보다 남부와 북부로 표시한 오른쪽 자막이 더 바람직했다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충훈 경남대 교수로부터 소통 미디어로서 SNS 문자 폭탄의 역기능 요소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정치계는 문자 폭탄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한쪽은 표현의 자유며 시민의 정치 참여라고 주장하고 한편에서는 문자 폭력의 흉기로 집단적인 테러 행위로 규탄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자 폭탄이라는 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본격화됐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들이 주로 많은 문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야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문자 폭탄을 받은 의원들은 전화번호를 바꿔야 했습니다. 어느 야당 여성 의원은 10,000여 통의 문자를 받았고 대부분 욕설과 여성 비하, 가족 협박을 받았습니다. 논쟁은 정치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6월 10일 의정부시가 주최한 미 이사단 100주년 콘서트가 파행을 초래했습니다. 6.25 당시 참전으로 7,000명이 넘는 전사자를 내며 한국 안보에 헌신해온 미 이사단 평택 이전을 앞둔 우정의 무대로 한미 동맹의 의미를 되새기려 했던 행사였습니다. 출연할 인기 가수들과 소속사의 무더기로 협박성 문자와 인신공격 악성 댓글로 가수 공연이 취소된 것입니다. 또한 지금 재판 중인 국정농단 특검 과정에서 특정인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하루아침에 부역자로 낙인 찍혀 가족들의 신상 정보까지 노출됐습니다. 문자 폭력은 이제 정치인뿐만 아니라 연예인, 언론인, 체육인 등 공적 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악성 루머 댓글에 시달려 극단적인 최후를 맞은 비극의 인기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일반인들조차 특정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근거 없는 비방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지난달 22일 자유한국당은 욕설과 허위사실로 문자 폭탄을 보낸 발신 번호를 골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당도 문자 폭탄 전단팀을 구성해서 입법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급기야 정치권에서는 법적 수단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 예정됐던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라는 여야 의원들의 토론회가 갑자기 무산됐습니다. 최근 문자 폭탄 관련 여론이 민감한 상황에서 주최 의도가 왜곡되고 정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어 토론회를 연기했다는 것입니다. 소통 미디어로서 사회관계망인 SNS를 통한 의사표시는 정치적 사회적 표현 수단입니다. 시민들의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정치 참여는 민주주의의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집단적으로 무리를 지어 근거 없는 비방과 폭언을 쏟아내고 모욕적인 악성 문자 메시지를 퍼부어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위협하는 것은 문자 메시지의 역기능적인 요소입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가장한 문자 폭력으로서 진정한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소통의 미디어로서
유용한 문화의 이기를 잘못 사용하면 폭력적인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건강한 소통 미디어 체계를 뒤흔드는 문자 폭탄은 사회적 혼란을 유발할 뿐입니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건전한 정치 문화가 희망의 대한민국을 열어가게 됩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